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업계 1위, 2위, 3위가 모두 문을 닫는 대부업의 현실, 대부업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이라 하죠. 마치 도박이나 불법 약처럼 이름만 들어도 찝찝함이 느껴지는 대부업은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명동 사채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조달되지 못한 자금의 공급원으로 사채 시장이 만들어졌죠. 당시 대부업은 기업 금융을 주로 취급하였는데 소액 대출은 일부 중소업체만 취급하는 제한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대부업은 소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죠. 당시 한국 정부가 외환 위기로 인해 가계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 때문에 IMF의 권유를 받아들여 1962년에 제정되었던 이자 제한법을 폐지한 덕분이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이자 제한법이 폐지되자 사금융 시장에는 연 100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상품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누가 연이후 1000%짜리 사채를 쓰나 싶지만 전 국민이 빚에 허덕일 만큼 돈이 없었던 그 당시엔 오히려 사채 이용자가 증가했습니다. 과다한 이자 징수를 감당하지 못해 삶이 피폐해진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하며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해 66%의 금리 상한을 설정했죠.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를 양성화하고 불법 추심 행위를 억제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66%로 책정한 것은 여전히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죠. 실제로 2000년부터 일본계 대부업이 우후죽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가 대부업법 제정으로 상한금리가 66%로 제한되었음에도 일본의 29.2%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기에 한국은 말 그대로 노다지였습니다. 일본계 대부업의 성공 이후에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업체까지 출현하며 다양한 형태의 대부업자가 공존하게 되죠. 이후 법정 최고금리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였고 총 7차례 조정된 끝에 현재는 연 20%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 범위 안에서 다시 인상하거나 시장금리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결국에는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는 단순히 돈에 미친 대부업체 측의 주장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초에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죠. 금융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인 금융위가 왜 이런 건의를 한 걸까요?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저신용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대출이 절실한 저신용자일수록 합법적인 금융사에서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있거든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저신용자들은 1금융에서 받아줄 수 없으니 사실상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신용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2019년 5,468건이었던 불법 사금융 피해는 2022년 1만 건을 넘어섰고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2023년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6만 건을 돌파했죠. 전부 신고나 상담 피해가 접수된 건들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거고요. 왜 이 꼴이 났는지 이해하려면 대부업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1금융권, 증권사, 보험, 저축은행이 2금융권, 그리고 대부업체가 3금융권에 해당하죠.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금리는 은행이 가장 낮고 대부업체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면 신용평가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3금융에서는 한번 빌렸다 하면 1금융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대부업체들이 뭐 한 달 무이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진짜 무이자이기는 한데 한번 빌리는 순간 결국 자신들에게 와야 하니까요. 따라서 누구나 이자가 낮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어 하지만 은행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줍니다. 막말로 신용등급이 낮다는 말은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1금융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3금융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장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1금융권 은행은 물론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가는 곳은 바로 대부업체이죠. 좀 옛날 자료이지만 2013년 기준 대부업의 대출 규모는 1,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와 비교하면 고작 1% 수준이었으나 대부업에서는 주로 소액대출을 시급하기 때문에
당시 이용자는 248만 7천 명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빌리는 금액만 적을 뿐 이용자는 매우 많은 것이죠. 무엇보다 대부업 대출의 85.3%는 무담보 신용대출인데, 대부업 신용대출의 대부분은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 신용대출 시장의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대부업은 22%로 서민지원 정책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았죠. 즉 그동안 대부업체는 높은 금리로 이익을 취하는 대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며 사실상 취약계층 자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대부업체를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업체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마지막 보루였죠. 어차피 지금 대부업체는 다 철수를 확정한 상황이라 제가 옹호해봤자 얻을 것도 없고요. 어찌되었든 이 높은 금리에 제한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업체들이 현재 제한된 금리로는 마진을 남기기가 어렵다며 장사를 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말했던 2021년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가 조정된 결과 현재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너무나 높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업체 입장은 다르죠. 대부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법정 최고금리가 27.9%였던 2017년까지라 말합니다. 보통 대부업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에서 0.9에서 10%짜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기에 10%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연체율로 인한 대손상각과 대출 모집인 수수료, 여기다 각종 회사 운영비까지 더하면 금리 20%는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대손상각은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떼먹힌 돈이죠. 게다가 기준금리가 치솟으면 조달금리 또한 오르게 되는데, 이때도 최고금리는 변동 없이 유지되니 더 마진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대부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출 1억을 기준으로 삼아 금리 20%를 바라보면 마진이 매우 커 보이지만 대부업 개인 신용대출 첫 거래는 대부분 500만원 이하입니다. 즉 금리 20%짜리 500만원 대출이면 한 달 이자가 8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마진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500만원을 20명에게 빌려주면 똑같기는 하지만 한 번 대출이 나갈 때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1억과 한 번에 500만원씩 20번은 회사 입장에서 드는 비용이 다릅니다. 여기다 애초에 저신용자들이기에 안 갚고 잠수 타거나 모르겠다는 비율도 높고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다라면 대부업체도 돈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을 높이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쓸데없는 비용과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이고 사람을 덜 뽑고 대신 효율적으로 운영을 개편하고, 대출도 매출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담보대출 위주로 개편한다면 순수익은 늘릴 수 있죠. 한낱 유튜버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업체가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해봤죠. 금리 상승기가 시작되고 연체율 위험과 못 받을 위험이 더 커지자 대부업체들은 담보대출 비율을 늘렸습니다. 담보대출인이 못 갚으면 담보를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담보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죠. 일단 한국의 담보라고 하면 90%는 부동산입니다. 대부업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동산이 서초, 강남 이런 곳일 확률은 거의 없죠. 대부분 작은 부동산들인데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담보인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나마 서초, 강남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은 금방 팔려 나가지만 소외된 곳, 관심 없는 지역은 유찰되고 가격이 떨어지죠. 경매 진행하는 것도 시간이 들고요. 근데 이것까지는 다 계산을 했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했다는 것이죠. 연체율은 오히려 더 상승했고요. 문턱은 더 높아졌고 대부업의 대출을 이용하는 수까지 더 줄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대부업체들이 현재 대출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사나모니아, 러시안 캐시까지 모두 대부업에서 손을 뗐죠. 그나마 대부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 A사는 1년째 신규 신용대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2023년에는 월간 대출이 0건인 경우가 넉 달이나 지속되고 있죠. A사는 2-3년 전만 해도 월 평균 600억에서 800억 원 정도 신규 대출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대출이 늘리지 않고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A사 관계자는 원가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올 초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나마 A사는 대형 대부업체라서 사정이 나은 편이고, 중소업체인 B사는 조달금리도 연 11에서 12%로 A사보다 2-3%포인트 가량 높아 운영이 더 어려운 상태라 말합니다. B사 대표는 기존 대출자들이 상환하는 금액 중 일부를 재원으로 신규 대출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정리하자면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고금리는 20%로 동결되자 대형 대부업체들은 마진이 낮은 대부업에서 아예 철수한 상태이고, 남은 대부업체들은 대출 원가에 해당하는 조달
이자의 금리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수지가 맞지 않는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저신용자들은 1금융에서도 2금융에서도 심지어 3금융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사실 고금리의 대부업체 사용 안 하면 좋죠. 무이자로 사람을 홀려서 신용 등급을 낮추고 대출을 이용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려야 할까요? 제도권 대부업 시장 즉 상금융권의 합법적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 중 상당수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대부업체 이용자가 120만 명 감소했는데 대부업계에서는 이 120만 명 중 80%에 해당하는 약 97만 명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저신용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건 신용 불량자라 할지라도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 당일 대출이 가능한 불법 사채 시장뿐이거든요. 실제로 서민금융연구원이 2022년 대부업 이용자 3,5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대출 거절 시 불법 사금융을 통해 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14%로 결코 적지 않았죠. 금융위원회가 2023년 초 저신용자들을 위해 다시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였던 2017년에는 연간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7에서 10등급 저신용층이 60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정부가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24%로 낮춘 후 2019년에는 저신용층 이용자가 26만 6천 명으로 34만 명 급감소했죠. 2년 새 56.1%나 줄어든 겁니다. 대출시장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층에 속한 저신용자들부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이죠. 이렇게 최고금리 인하로 합법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줄어든 한편 불법 사채 시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금감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 수는 2017년 3,284곳에서 2019년 14,074곳으로 3배 넘게 폭증했죠. 불법 사금융 피민원으로 접수된 사채업자 수는 2017년 622명에서 2019년 981명으로 증가했고요. 어떠한 현상을 억제하면 다른 한쪽에서 새롭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대부업과 불법 사채 시장에서 발생한 겁니다. 불법 사채, 사금융 이름만 들어도 잘못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큰일 나죠. 돈을 빌릴 때는 한없이 따뜻하지만 돈을 빌리고 나면 악마가 되고 까딱하면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아시다시피 합법 대부업과 달리 미등록 불법 사채 시장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채는 이름 그대로 음지에서 불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금리도 주심도 모두 사업체 마음대로 행해지죠. 이용자에게 극단적으로는 연이율 1000%가 넘는 막대한 이자를 물리고 있고요. 실제로 서민금융연구원이 2022년 불법 사금융 이용자 3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연 1200%가 넘는 이자를 낸 비율이 10.8%나 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채에 손을 댈 만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100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며 삶이 완전 망가지게 되죠. 저 정도로 답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 사채업자는 감히 신고할 엄두를 낼 수 없도록 이용자를 감시하고 협박합니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용자의 신상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구, 지인의 모든 신상까지 서류에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상이란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그들의 집과 직장까지 적어가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말하자면 신상이 담보인 셈입니다. 1시간이라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용자의 부모와 직장에 전화를 걸어 개인사를 폭로하며 폭언을 퍼붓고 연락을 피하거나 이자를 밀리는 순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죠. 이용자가 여성일 경우엔 인권유린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이자를 갚지 못한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 과정이 영상으로 찍혀 협박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돈을 갚더라도 사채업자의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알몸으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끝없이 돈을 뜯어내죠. 현재도 계속되는 몽캠 피싱처럼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인터넷에 올려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정론에 가까웠던 분석과 달리 대부업계에서 이탈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이 아닌 오히려 1, 2금융권으로 이동했다는 새로운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이 햇살론 같은 정책 금융상품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2024년 4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 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햇살론 대출 금액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약 10개월 이후인 2022년 4월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보고서는 불법 대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이란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오히려 카드론이나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1, 2금융권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이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보고서의 분석은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죠. 실제로 불법 사금융 시장은 더 커졌으니까요. 햇살론 대출 금액은 가계가 어려워져서 대출자가 많아졌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2023년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한 사람이 최대 7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을 구제해주는 것도 세금이 들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신용자 저소득자 대출도 결국에는 대부업체들이 가망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리스크를 안고 정부가 진행하는 것과 같죠. 결국 다 세금이기에 일반 시민들 납세자들의 반감도 거셉니다. 하지만 또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방법은 대부업체들이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법정 금리를 올리던가 아니면 세금을 들여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부 대출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부업체를 위한 금융조달 활성화도 논의된 적이 있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침체기이기에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란 우려가 드네요. 더 악화되기 전에 무언가 방법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업계 1위, 2위, 3위가 모두 문을 닫는 대부업의 현실, 대부업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